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는 고사하고 가장 부진했다고 평가됐던 중국 증시보다도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2년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좀 혼조 양상을 나타냈는데 특별한 요인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앞서 그 캐서분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월가에서 스네이크 경기에 대한 우려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냈던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스네이크 경기라 하는 것은 뱀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올해 그 미국 경기 보면 전형적으로 스네이크형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분기 6.3%, 2분기 6.7% 이렇게 이제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근데 3분기는 2.3% 내려왔죠. 그다음에 4분기는 지금 예상에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이렇게 예상했던 6%, 5%보다는 높게 나올 거로 봅니다. 어제 연말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한 7%대에 다시 뱀이 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내년에는 대체로 일제히 한 2%, 3%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게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현상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다. GDP 성장률의 공식적인 통계 방식이 상무비에서 전분기 대비 연율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이전에 높을 때는 낮아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를 보였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흘 연속 닷새인가요? 나흘 연속 5일 상승했죠. 연속 상승을 했더라고요. 5일 연속 상승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미국 GDP 성장 잠재 성장률 2.1%로 추계되거든요. 페드가 기준으로. 그러면 이 내년에 이거 2%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오쿤의 법칙상 GDP 갭으로 보면 여전히 인플레 갭이 이렇게 돼서 이달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경제를 설명할 때 네 가지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고성장 고물가 이것이 이제 지켜지느냐 그러면 주가는 상승한다 하는 이런 측면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것은 월가에서 보면 지금 이제 연말이 며칠 안 남고 있습니다는 과연 S&P 지수 1% 비밀이 풀릴까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산타랠리보다 오히려 January effect 1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 데이터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연말까지요. 요건 이제 산타랠리 기간이죠. 네. 요 기간 동안 S&P 지수가 1% 이렇게 상승하면 제뉴어리 이펙트 내년 1월 달에는 제뉴어리 이펙트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3.4% 상승하는 거는 S&P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5%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비밀이 풀릴까 하는 이 수수께끼 열쇠가 풀릴까 하는 이게 새롭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S&P가 오늘도 조금 상승했습니다는 사실 크리스마스 이후에 지금까지 한 1.3%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주춤하지 않으면 대체로 1% 비밀은 유지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제뉴어리 이펙트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산타랠리보다 더 높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큰 호재가 있죠. 월가에서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내년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 1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전행거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도가 추락하는 모습에서 입증하듯 미 국민들한테 취임 1주년에 국민들한테 대국민 성명을 한다면 담을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겠죠.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담을 내용을 사실 국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개조 사업에서 조 맨친 이렇게 상원의원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들 연초에 연초에 1월 달에 가장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허스만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는
소위 그 링키지 이펙트, 연관 효과 가지고 한번 업종별로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고서도 관련된 보고서가 있으면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건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줬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높은 사람만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회장과 우리 투자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제가 이런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 방송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방송이 좀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새로운 내용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 가능성의 점을 감안해 볼 때 1월 달에 제너럴 이펙트가 산타릴리보다 더 기대가 높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오는 거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도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여기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10만 전자, 그 다음에 1억 비트 이렇게 네. 설명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그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의원의 일치입니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왜 떨어졌을까? 지금 47,000달러 떨어져서 네. 11월 11일 전후에서 67,000달러 대비해서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프레시 크래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그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때가 11월 달 초였습니다. 이때 한 6%대 나오면서 인플레 쇼크가 다시 한번 왔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금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칭 수요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67,000달러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 미국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졌냐면 당시에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4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미 국민들은 자동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체감적인 물가 측면에서는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체감적인 물가 수준에 있어서는 가솔린 가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11일 전후에서 가솔린 가격이 3.4달러 가니까 자, 체감 물가 느끼죠? 체감 물가 느끼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주변에 왔다 하는 측면에서 디지털 금이다 하는 비트코인의 수요도 몰렸다. 그래서 67,000달러까지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하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 0.14센트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이런 문제가 줄어들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때맞춰서 미 국민들의 가솔린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 보니까 EI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지금은 3.1달러, 2달러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내년에 2.88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디지털 금에서 인플레 수요가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항상 심리가 꺾이면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이펙트 때문에 굉장히 프레시 크래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앞서 우리 그 5시 30분 때에도 이렇게 캐시우드가 올해 성과가 상당히 안 좋다 하는 이런 방송을 했죠. 공교롭게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캐시우드 유포리아, 시티그룹 유포리아에서 그 환상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우드가 아시겠습니다는 50만 달러, 시티그룹이 30만 달러. 이제는 이거 가지 않는다. 지금 47달러.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시우드 올해 곤란하죠. 시티뱅크 올해 곤란하죠. 그래서 마이클 피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이 캐시우드가 50만 달러, 시티뱅크 그룹이 31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한 것은 우리가 보면 거의 연필을 굴리는 수준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월가에서. 연필을 굴리는 수준. 그래서 그거는 일반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찍는 거 아닙니까? 예?
연필 굴리는 수준. 예. 그 이제 우리 전앵커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 굴리는 수준을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좀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드릴까요? 이렇게 전 성격이 독특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제 동료를 이름이 고낙군인데요. 네. 이 국사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고락군 해가지고 고낙군인데 이름을 이렇게 하면 고락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싫어가지고 그때는 사지선당 25개 나왔는데요. 3번만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6번에 3번만 4번으로 빼니까 제가 이렇게 겐또를 찍더라도 네. 96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됐는데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그런 수준이다. 캐시우드의 비트코인은 그런 수준이다 해서 아마 이분들도 굉장히 올해 비라를 받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밈 주식 많이 담았고요. 비트코인 가격 많이 담았으니까 캐시우드가 올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그 펀드들이 성과가 우리 그 캐스터분이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성과가 부진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이 올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장미법 환상들이 많이 줄어든다. 50만 31달러에서 지금 10만 달러도 못 미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된다. 그래서 내년 되는 각국 중앙은행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 소위 그 디지털 통화 문제가 접근해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내년 연초에 한번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올해의 재테크 시장을 결산하면서 3대 슈퍼사이클과 10만 전자, 1억 비트, 1000슬라까지 알아봤지만 올해 증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급 외국인 매도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제도 우리 연말 앞두고 네. 재테크 시장을 결산하면서 재테크 시장의 가장 화두가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단어였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산하는 데 이어서 증시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는 윈블던 현상,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냐 나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상 외국인들은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24조 정도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한 26조 정도 이탈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한때는 이것이 많이 갈 때는 한 4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비중이 33%대에서 2015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국가를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주를 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대형주는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되면 대형주 하락, 코스피 하락. 그래서 올해 동학개미분들이 진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요. 동학개미분들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주주 양도 차익이라든가 공매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또 마치 그 주식 사범에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비난합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그래도 국내 증시의 코스피가 그래도 3천 정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동학개미 힘이들이 컸다를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코스피는 상승을 했습니다. 동학개미 힘이 크니까 저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파는데요. 동학개미 받치다 보니까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상승률은 저조한 거죠. 한 4% 정도 이렇게 코스피 상승률이 거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수준을 의미가 있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국가의 증시와 주요 국가 증시 한번 대표 지수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S&P 지수가 25% 정도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만의 우리가 이제 TSMC 같은 삼성전자 비교해서 대만 증시를 많이 보는데요. 네. 대만도 자천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2%. 역시 반도체 경기 이렇게 문제인데 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대만의 TSM에서 반도체에서 커플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냐면 삼성전자 주식과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디커플링 문제가 최근엔 커플링이 바뀌긴 했지만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개 상해 지수도 올해 부진했는데요. 5% 정도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굉장히 부진했죠. 5% 갔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 상승률은 지금 4%, 4.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한 동학개미분들은 체감적인 지수는 더 하락됐다. 알겠다.
대표 지수 상승률은 4%에 그치지만 아마 체감적인 지수는 더 하락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400만 이상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연초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1월 초에 한 9만 6천 원 가다가 지금 8만 전자 회복되고 있지만 역시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체감적인 지수는 더 하락되지 않느냐. 여기에 정부의 규제도 많죠. 뭐 해라 뭐 진짜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개미 분들의 체감적인 지수도 더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주주양도 차익, 그 회피하기 위한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올해 26조 나가는 데 이어서 동학개미 분들도 사실 3조 이상 올해 하루에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대주주양도 차익이면 회피하기 위한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는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던킨 도넛 현상이 우려되지 않느냐. 던킨 도넛 현상은 뭔지 아시죠? 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도 나가고 26조. 그다음에 동학개미들도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올해 미국 주식이 25%였는데 한국 주식 4%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 동학개미들도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서학개미 탈을 쓰고 네. 나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증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정책 당국에서 그냥 증시나 규제하고 뭐 규제하면 도넛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면 산업의 공동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시도 사실 외국인 보면 한국인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내년도에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는 차원도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 팬데믹인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국가에 모든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뭐 굳건히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의 디카플링 발생했던 올해 4월 9일 이후에 네. 이 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때 디카플링 현상이 발생했을까? 일부 사람들은 삼성전자, 10만 전자 여전히 살아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줍줍해라 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디카플링이 우려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죠.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정책위는 빼겠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현실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1월 4일에 지적했던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 되살리시기 위해서 자막이 좀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느 하나 한국에 확실한 게 없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때 유명한 미국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분들이 했던 스콧 베이커, 닉 발름, 스티븐 데이비스,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입니다. 꼭 명문대학교 교수가 저 훌륭한 교수는 아닙니다는 그래도 그때 당시 아주 민감한 사항일 때 이 지수를 가지고 한국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지수를 했을 때 영국에서 두 번째다. 그러면 한국의 이렇게 신흥국 입장에서는 정책의 요인이 굉장히 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한국 주식에 넣겠느냐? 안 넣는다. 26점 매도한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쭉 가더라도 일부 사람들이 얘기했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 때 줍줍하면 더 손실이 났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4월부터 지적하고 지금 개선되느냐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을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좋으냐 하는 측면을 보면 작년 4분기 우리 성장률 1.1%였죠. 이건 전분기 대비입니다. 올해 1분기 1.7%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는 0.7%, 3분기는 0.3%거든요. 네. 그럼 미국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로 미국은 최종 확정치가 2.3% 나왔죠. 그럼 우리는 0.3%니까 에스터리코 4승 때리면 1.2%뿐이 안 됩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형국이고 우리보다 경제 연령이 높은 미국에서는 사실 2.3% 나왔는데 우리는 에스터리코 4승 때려서 1.2% 나오니까 한국에 투자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부책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는 고무적이다 하는 평가 속이 원래 있잖아요.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수치 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수치를 갖고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것도 통계 조작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통계 조작입니다. 네. 자, 지금 전 앵커가 우리가 지금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주홍색인가요? 지금 이제 옷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주홍색이 하더라도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색깔 감각이 없는 사람 쪽에서 저걸 빨간색이라고 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색깔
다 해석하기에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요인이 한국의 경제수장께서 똑같은 수준 가지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증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인이 결부돼서 결국 올해 들어서 추세별로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와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는 26조 매도하고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이 동학개미가 받친 요인이 있긴 합니다는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 상당히 4%로 못 미치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도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1,200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데는 환차익보다는 환차선이 우려됐겠죠. 왜 그러냐면 올해 연초부터 네. 우리가 환율을 얘기할 때 작년에 코로나 때는 기축통화 간다. 그렇지 않다. 일부 그렇게 금융사의 회장들이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 코로나 사태는 다른 위기와 다르기 때문에 안전통화가 선회되는 게 아니라 안전통화는 달러가 선회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동이 격리하면 상품 이동도 격리합니다. 자본의 이동도 격리합니다. 경제 피해가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많습니다. 달러 많이 풀었습니다.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강세가 됐죠. 기축통화가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강세됐죠. 이 과정에서 달러 투자한 사람이 유일하게 손실을 봤죠. 그때 당시에 1285원이 올해 연초에 1082원, 무려 200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올해는 되돌림 현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82원일 때 되돌림 현상에서 최근에 1190원대, 1180원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연초에 비해서 거의 100원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국내 투자했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선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같이 정책 불확실성,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불리해, 그리고 환율도 환차선 하니까 외국 자본이 역대급으로 나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개미의 숨은 역할이 없으면요, 한국 정치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훌륭한 이렇게 하시는 공수부와 위원장님, 정은보 이렇게 금감원장님, 또 이주열 총재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동학개미 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26점 매도는 상태에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꼭 좀 한번 되새기시 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환천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도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건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네.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떨어지면 지금 수가 떨어지면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내 기업들도 작년에 떨어졌다가 올해 작년에 화끈하게 떨어졌다가 올해 그래도 한 작년에 절반 토막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기업인들도 내년에 환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한미 간 통화수합 협정이 이렇게 종료가 될 때 일부 세종대 교수라든가 이런 측면은 외국 자본 이탈돼서 제2의 외환위기, 외환보고 터무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부족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럴 리 없습니다. 현 정부에 이렇게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을 볼 때는 외환보고 풍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으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 4,600억 달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 통화 수협정이 600억 달러 종료될 때도 환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환율이 지금 이제 1,190원대에서 지금 1,180원대에 떨어지고 있죠. 네. 또 그때 당시에 한미 통화 수합이 종료됐다.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론에 편승해서 한국 증시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것은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사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인포데믹 현상으로 이런 분을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들이라든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이끌어가는데요.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 틈만 되면 이렇게 와서 비관론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이 출구 전략을 추진합니다. 네. 그래서 PCO 이런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렇게 감안해 볼 때 외국 자본이 이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제가 4대 그룹의 강의를 이렇게 가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사업계획 환율이 되겠습니다. 평균 환율은 1,140원 정도로 걸릴 거로 보는데요. 연초에 전망했던 시각으로 1,140원대 걸렸는데요. 내년엔 좀 환율이 좀 평균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 평균 환율입니다. 사업계획은 1,170원, 1,180원. 기업의 수출입 비중에 따라서 조금 달려올 수가 있는데요. 1,170원, 1,180원. 그리고 변동폭은 상하 50원 정도, 5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이런 환율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외국 자본이 이탈 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번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자,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국내 증시, 그다음에 해외 경제 안정, 우리 경제 안정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달 들어서 뭐 대선 후보가 얘기하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영향을 받았나요? 그럼 시청자의 판단에 맡겠습니다. 또 이렇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뭐 정책 성향을 띠지는 않습니다. 또 띠는 게 아닌데요. 항상 그것을 각자 나름대로 정책 성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든 야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면 칭찬을 해드리고 잘못하면 비판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을 갖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똑같은 각도에서 방송을 해드린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색채는 띄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기재부가 이달 들어서 공교롭게도 어느 후보가 MSCIG 얘기할 때 이렇게 다시 MSCIG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 하니다 보니까 정책 색채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IMF의 1인당 기준 3만 달러일 때는 우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올해 보면 세계 10대 국가는 유지한다. OECD 국가 입장에서는 유지한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웅크타드에 선진국에 편입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왜 MSCI 지수는 왜 편입되지 않는 거냐 하는 각도에서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문제, 이 문제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많이 논의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진국의 예비 명단까지 워치리스트까지 탈락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선진국 지수에 바로 얘기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선진국 지수 예비 명단부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내년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사실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외국 자본 이탈되니까 MSCI 편입되면 외국 자본 들어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순수한 각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을 이어고 동학개미를 이어온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떨어지면 들어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들어가면 어려운 겁니다. 2013년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워치리스크 떨어졌기 때문에 예비 명단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62조 원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탈 규모 26조, 지난해 이탈 규모 24조. 그러면 50조가 되죠. 이거보다 많으니까 엄청나게 내년에 증시가 되겠죠. 증시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기를 꼭 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도 기계적으로 산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연구원들이 기계식으로 딱 때려가지고 62조까지 나와서 한때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한국에 이렇게 마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얘기합니다는 항상 MSCI 지수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항상 MSCI 지수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정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고객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MSCI의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가 전적으로 신뢰가 100%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MSCI에 편입한다 하더라도 내 고객의 추정 세력이 내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펀더멘탈이든가 정책 불확실성이든가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설령
로비에 의해서도 네.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터 개선해놓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문제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부터 개선하는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할 텐데 그 방향성을 함께 짚어보죠.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각을 지는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전 앵커께서도 빈수레가 요리하다 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민감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얘기가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지 우리부터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가는 MSCI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MSCI 지수가 2014년 선진국의 워치리스크 떨어질 때 얘기했던 뭐 NDFA 시장에서 달러 거래든가 이런 측면 있잖아요. 거래가 부자연스럽다든가 공매도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든가 영어 자료를 좀 많이 내려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서부터 데이터별로 제가 MSCI 지수에 연례 점검할 때 그 내용들 다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한다 이렇게 보면 그 개선시켜줘 있죠.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애를 쓰시지만 자 이렇게 개선을 꼭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행국가 대기지수로 사실 그 빈수레가 요리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받는 거면 자 우리가 평가받으려면 우리 국민부터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지금 왜 동학개미분들이 어제 대주주 양도 차익을 피해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올해 그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안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 우리 동학개미분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실 항상 감사하다. 기업의 친정부 정책 취하기 때문에 친기업 정책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도 개선 좀 이렇게 제도 개선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체감적으로 받을 만큼 우리 정부에 그 외국인들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이렇게 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느끼지 않은데 저 외국인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지금 선진국의 지수에 편입한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추측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부터 우리 기업부터 우리 동학개미부터 사실상 친증시 정책, 친기업 정책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부터 개선돼야 외국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 앵커가 사실상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내실이 있어야 시청자 여러분한테 방송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읽으면 이렇게 하면 그건 언젠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오늘 그 홍무총리 또 이재열 총재께서 이렇게 애쓰십니다는 연말을 그 앞두고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노력 이 노력 전에 우리 국민부터 우리 주식부터 우리 동학개미부터 우리 기업부터 사실 친기업 친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또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이것부터 느껴야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가고 선진국에 지수해야 된다. 그래서 춘절게 가더라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5년 이상 걸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올해 재테크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세의 이유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